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입니다. 정말 걷고 싶은 도시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꼽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광주가 정말 좋은 도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좋은 도시에 대한 생각들은 시민마다 다릅니다. 또 같은 사람도 내가 내 차, 자가용을 타고 운전을 할 때 마음하고, 또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 마음이 달라요. 내가 자전거를 탈 때 마음하고 또 걸을 때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가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는지, 시장님 말씀처럼 정말 자가용 위주 도시가 아니라 대중교통, 자전거, 그리고 걸어서 얼마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좀 함께 모으고, 그러면 그런 도시로 우리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 길을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걷고 싶은 도시 광주를 바라십니까? 자가용 도시 광주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건 아니세요? 그 마음도 조금은 있죠. 네. 근데 이제 기후위기도 생각하고, 그리고 전 세계 도시들이 세상에 이렇게 매일매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나라, 도시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은 대중교통으로. 그리고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파리 같은 데는 이제는 자전거 도시로 지금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자가용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수도권 정도가 직장인들이 이제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서울, 경기, 인천 뺀 나머지 도시들은 부산도, 우리 광주도, 대구도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자전거로, 아니 자동차로 다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도시들의 가장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로 가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대자보는 옛날에 대학교에 그치던 커다란 대자보도 대자보지만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합친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도시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많아요. 걷기 좋은 도시, 아니 어쩌면 걸을 수 있는 도시.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은 걸을 수 없는 도시가 많아요.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있고, 차도만 있고 보도는 없고. 그래서 우선은 좀 걸을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걸을 만한 도시, 영어로 walkable city.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간 게 걷고 싶은 도시예요. 아무리 보도를 만들고 녹지를 만들어도 내가 걷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 공간, 보행 환경을 물리적으로 잘 갖추는 것만으로 걷고 싶은 도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걷고 싶으면은 걸을 이유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길가에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그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조금 걸어가니까 누군가가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분, 이런 거리는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요? 걷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를 새로 만들고 보도를 널찍이 만들어도 그 길가에 매력 있는 게 없으면 그 길은 별로 걷고 싶지 않아요. 그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걷는 도시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으로 걷는, 차를 타는 것보다 즐겨 걷는 도시고, 그리고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길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대중교통, 자전거, 그리고 걷는 길이, 이 삼총사가 함께 손을 잡아야 지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자보 도시라는 말은 제가 2년 전이네요. 우리 광주일보에 처음 기고를 하면서 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대자보 도시라는 말을 막 써요. 우리 순천, 생태도시 순천시장님도 대자보 도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막 쓰셔도 돼요. 네, 로얄티 없어요. 어떤 도시가 좋아요? 예. 제가 90년대 말에, 저는 이제 지금은 쉴 때 있는데, 94년에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초중고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에 들어가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94년부터 서울연구원에서 일했어요. 13년 동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90년대 말 아마 97년, 8년 무렵에 처음 유럽 출장을 했어요. 이 도시는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도시입니다. 기차역에 내렸더니 한 두어 걸음 걸어오니까 트램으로 환승할 수 있는 환승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도시들은 이래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연결이 아주 편해요. 그 당시 우리 서울역이에요. 잘 보세요. 서울역 앞에 제일 가까운 공간은 뭘로 쓰고 있어요? 자가용 주차장. 그 다음은 택시 타는 곳.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야 버스 정류장이 나와요. 이때는 서울역 앞에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지하도만 있어요. 지방에서 우리 광주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 만나려고 짐을 이고 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어르신이 이 길 건너 버스를 타려면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도로 한참 걸어가서 올라와서 또 한참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했던. 결국 독일 디셀도르프시는 누구를 더 예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이 당시 서울역은 누구를 더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가용 타는 사람. 그 다음에 택시 타는 사람. 그 다음이 대중교통 타는 사람. 그때 유럽에 가서 일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차를 타고 암스테르담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차도 옆에 자전거들이 계속 지나가요. 그럼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인데 휴가를 간대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자전거를 타고 어찌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자전거에다가 이런 짐을 잔뜩 싣고 가요. 네덜란드는 자전거 천국이에요.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고 시내뿐만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외에도 자전거들이 어마어마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방학 때가 되면 우리 학생들을 엄선해서 해외 도시에 한 달 간판에 이거를 이제 도시 미인 프로젝트라고 해요. 미래 인재. 우리 시립대 전체가 아니라 시립대 제가 속한 도시과학대학 학생들을 4명을 한 팀으로 뽑아가지고 한 달간 외국 도시에 보내는데 교수 한 사람이 따라가요. 교수는 일주일만 있다가 와야 돼. 학생들은 한 달을 갑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암스테르담에 갔어요. 이 팀들이 연구 주제가 데자보 도시예요. 가지고 얘네들은 전기 자전거를 한 달간 빌렸어요. 그 비용이 한 달 빌리는 비용이 자전거 한 대당 15만 원이에요. 그리고는 암스테르담 비싼 호텔을 구하지 않고 암스테르담 바깥에 이 에어비앤비 통째로 단독주택을 통으로 얻어가지고 한 달을 자전거로 시내까지 왔다 갔다. 맨 마지막 날 저도 이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녀보니까 야 역시 정말 암스테르담 특히 네덜란드는 자전거 천국이구나. 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도시의 정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뜨겁게 응원해 주실 거죠. 구독자가 지금 2,700명인데 오늘 보니까 한 3,000명으로 늘어버릴 것 아니에요. 믿어도 되죠? 예. 우리 도시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길. 근데 길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영어로 로드라고 표현하는, 또 하나는 스트리트라고 표현하는. 이 영어로 로드는 우리말로 도로라고 주로 불러요. 도로. 이 길은 차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길이에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길. 그런데 스트리트, 이 길은 우리가 가로라고도 부르고 거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길은 좀 달라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다가 해찰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 시장길, 골목길. 우리 도시 안에는 사실은 이런 길이 많아야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도로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보통 아스팔트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횡단보도로 그은 곳은 찻길이면서 동시에 사람길이기도 해요. 그죠? 길은 꼭 차만을 위한 길이 아니죠. 이렇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거리 응원도 하죠. 또 가난한 예술가들의 공연장이 되기도 해요. 그죠? 때로는 재미있는, 어머나 깜짝이야,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이 새해 초쯤에 이런 그 가면 축제를 해요.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런 재미도 필요합니다. 뜻밖의 이런 즐거움. 이렇게 또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연극을, 공연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자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화가가 자기 그림을 팔기도 하고.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이 넓은 길에 일부러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길이 곧 갤러리가 되기도 하죠. 아마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유럽 도시들의 이 장면이에요. 카페 안보다 길가 자리가 더 인기예요. 그죠? 사랑하는 애인과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핸섬한 남자에게 눈길을 주는 재미. 그죠? 그러니까 이 길거리라고 하는 것은 갖고 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또 맥주도 마시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프랑스 파리의 센강변 도로예요. 주중에는 차가 다니지만 주말에 되면 차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서울로 말하면 강북 강변도로 올림픽대로 같은 차만 다니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주말에는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누가 다녀요?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아이들도, 그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우리도 가끔 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근데 우리는 차 없는 거리를 너무나 어쩌다 한 번씩 해요. 잊어먹을 만하면 해요. 파리는 매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 설계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로드 디자인, 차가 빨리 가는 도로를 설계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시민들이 그 길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결국은 자동차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또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또는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이게 바로 장애 없는 도시, 배리어 프리 시티고, 이게 바로 모든 일을 위한 설계라는 뜻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하죠. 저는 우리 광주가, 인권도시 광주가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필요한 이동수단별 점유 면적이에요. 자가용을 타고 한두 사람이 도시에서 이동한다면 이만큼 많은 도로 공간을 내어줘야 돼요. 자전거는 이만큼이면 되고 대중교통은 이만큼이면 돼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자가용을 이동의 기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만한 공간을 늘 자가용에게 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가용은 맨날 도시를 다니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집에 주차할 때, 사무실에 주차할 때. 그래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 거냐, 자가용 중심 도시를 만들 거냐는 우리의 선택인데,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 선진도시들은 지금은 이동의 기본을 뭘로 해요? 대중교통으로 잡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대중교통이 훨씬 더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가용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 시간 계산해 보니까 30분인데, 내가 트램이나 BRT나 또는 버스를 타니까 20분 걸려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대중교통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대중교통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로 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럽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어떤 갈아타는데 일일이 돈을 다 내지 않고 전기권, 한 달에 전기권 얼마를 내면 무한정 대중교통을 타게 해드리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더 유리하게 해주면 우리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가용을 타는 것이 마냥 편하고 좋지 않게 오히려 자가용이 불편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부담해야 돼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대중교통 도시를 선진국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등장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누구나 다 자동차를 사고 타고 다니는 소위 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오면서 우리 도시가 크게 바뀝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대한민국은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가 대중화 시대를 오기 전에 대부분 선진국들은 차고지 등록제를 도입해요. 왜냐하면 자가용은 개인 물건이잖아요. 내가 내 물건을 사려면 내 물건을 보관할 차고가 있다는 것을 등록을 해야 그래야 차를 사게 하는, 일본도 그렇게 했고 선진국도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차고지 등록제 도입을 하자고 시민단체가 운동했는데 못했어요. 왜? 자동차 회사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너나 할 것 다 차를 가지고 차를 둘 데가 없으니까 뭘 주차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놀던 동네 길들을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해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 온 동네가 다 길은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이 학교 오가는데 이 주차된 차들 그리고 그 사이를 뒤집고 다니는 차들 때문에 아이들은 위험하게 통학을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납니다. 내 아이가 교통사고로 다치면 부모들은 더더욱 차로 애들을 태워보내요. 그러니까 학교 앞은 더 위험해져요. 영국의 많은 도시들은 지금 아이들 통학 시간에는 학교 주변은 차가 못 들어오게 멀리서 내려줘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학교가 드물죠. 우리가 얼마나 참 못된 짓을 했는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세상에 도로를 만들면서 차도만 만들고 고도는 안 만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지방도 국도 가보세요. 이런 길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위험하게 걷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아주 근본적으로 바꾼 사람이 도쿄 도지사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 12년 삼선 도쿄 도지사를 했던 미노베 리오기치라는 분. 이분은 이제 원래 도쿄 도지사가 오랫동안 자민당 보수정당에서 했는데 이 미노베 도지사는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회당 공산당 연합 후보로 도쿄 도지사에 당선이 돼서 내리 3선을 해요. 이분이 도쿄 도지사가 됐을 때 일본의 대부분의 대도시 이 단체장들이 소위 이 사회당 또는 혁신계열, 일본의 혁신 지자체 시대를 구가를 하죠. 그때 대부분의 정책이 바뀝니다. 개발 위주에서 재생 쪽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복지를 강조하고 무단을 강조하고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이 미노베 지사가 만든 게 바로 도로 방정식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만큼의 차도를 만들고 나머지로 보도를 만든다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보도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로 차도를 만든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 당시 60년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앞선 생각이죠. 제가 서울연구원에서 보행환경 연구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잠실 2단지 주공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오셔요. 파란색이죠. 중간쯤 건넜을 때 신호는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새 길을 건너기도 전에 자동차들은 마치 뒷길하는 듯이 경적을 울리고 밀어붙입니다. 그 무렵 샌프란시스코예요. 노부부가 길을 건너갑니다. 여전히 파란색이고 길을 다 건너가는 뒤에도 신호는 파란색. 왜 서울의 잠실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이렇게 신호를 박하게 주고 샌프란시스코는 후하게 줬을까? 뭐 때문일까요? 아시는 분? 힌트. 왼쪽이 샌프란시스코, 오른쪽이 잠실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도로 폭입니다. 잠실은 도로 폭이 거의 100m예요. 광로. 샌프란시스코는 2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블럭을 짧게 자르고 도로도 넓게 안 만들어요. 이런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신도시 만들면 전부 도로를 넓히고 블럭도 크게 슈퍼블럭을 만들어요. 이게 자동차가 쌩쌩 달리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넓을 광자 광로는 미칠 광자 광로다. 우리 광주에도 이렇게 넓은 도로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이 도로들이
좋은 도시의 상징이 아니다. 잘 우리가 생각해 보죠. 사람이 필요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동차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지 몰라요. 서울의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DDP. 저는 이 건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해요. 왜? 이 건물은 아주 멋진 건물이기는 하지만 창이 없어요. 도시 안에 지어진 건물이 창이 없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나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거라 이것들아. 그러니까 도시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활동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시는 이런 도시예요. 길가에 건물들이 쭉 나란히 서 있고 그 건물들은 하나하나가 재미있는 것들을 파는, 그죠? 우리 서울도 완전히 자동차 도시였어요. 80년대, 90년대. 그때 시민단체들이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치인들도 이렇게 휠체어를 일부러 타고 다녀봐요. 체험을 해보는 거죠. 서울시는 96년 1년 내내 우리 시민단체 전문가들 또 뭐 시의원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서울시 보행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서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정동길, 덕수궁길은 원래는 이랬습니다. 자전거가 양방향으로, 자동차가 양방향으로 다니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아주 엄석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자동차는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차가 속도를 못 내도록 구불구불 꺾고 그리고 많은 공간들을 보도로, 녹지로 바꿔준 거죠. 이게 서울에서 처음 등장한 보행우선도로, 걷고 싶은 길입니다. 지하도만에 있던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그어지고 그리고 인사동, 그 다음에 명동, 관철동이 차 없는 거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인사동은 처음에는 일요일만 차가 안 다녔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 일요일. 지금은 매일 차가 안 다녀요. 이런 식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나씩 만들어요. 서울시청 앞은 과거에 이랬습니다. 여기가 시청인데 시청 앞에 이 넓은 길에 횡단보도는 하나도 없고 마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 차들은 모든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지만 사람은 길을 건널 수 없는 다른 데도 아닌 서울시청 앞, 서울의 얼굴이 이렇게 자동차 중심이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광장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그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길을 건널 수 있게 한 거죠. 이제 이러면서 전국에 이런 차 없는 거리들이, 이 사진은 전주에입니다. 횡단보도 가운데 가장 보행자를 배려하는 횡단보도가 바로 이 대각선 횡단보도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건너가게 해주죠. 대신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그으면 운전자들은 한 번 더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방향이 다 빨간색이 신호주기가 하나가 늘기 때문에 결국 선택의 문제. 서울의 광화문에도 지하보도만 있었지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이 광화문에 횡단보도 그어라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주장을 하면 교통 대란 난다,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2005년에 광화문에 횡단보도 그었어요. 교통 대란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납니다. 횡단보도가 있거나 없거나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들을 멈췄다 가는 거니까, 그죠? 그 신호에 사람들을 건너가게 한다고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라고 부르는 숭례문, 이 남대문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도로 위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대문도 보도하고 연결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남대문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세계의 도시들은 얼마나 정말 혁신적으로 도시를 바꾸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입니다. 여기도 자동차 대중화 시대 맞으면서 여기가 도심부 가장 코펜하겐의 다운타운. 온 도로가 전부 자동차로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옛날에 광장들도 전부 주차장으로 바뀌었던 상태에서 얀길이라고 하는 건축가 도시설계가가 주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처음 만들었어요. 이게 62년이에요. 슈트라헤라고 하는 이 길을 차가 못 다니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광장으로 바꾼 거예요. 뭔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나머지 길은 전부 자동차 범벅인데 이 길만 차가 안 다녀요. 사람들은 어디로 오겠어요? 이 길로 오죠.
이 길가의 가게들의 매출이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올라갔죠. 그리고 3년 뒤, 아니다, 6년 뒤에,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이 길이 또 바뀝니다. 상업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70년대에는 이만큼, 80년대에는 이만큼, 92년에는 이만큼, 96년에는 이만큼. 저는 이 코펜하겐의 이런 전략을 야금야금 작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시를 한 번에 바꾸면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반발이 적은 곳을 이렇게 먼저 바꾸고, 그렇게 바꾸니까 참 좋더라. 그걸 보고 부러워하게. 그래서 이게 다시 늘어나게 하는 이런 작전이 참 좋은 작전이에요. 요즘에 5030이라고 하죠. 5030. 속도 제한 50km, 30km. 왜 학교 앞을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할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계세요. 30km로 운전을 해요. 15m 전방에 갑자기 아이가 길에 뛰어들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이는 살릴 수 있어요. 왜? 30km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공주거리가 15m 이내에 끝나요. 그런데 내가 50km로 운전을 했어요. 15m 앞에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이를 살릴 수 없어요. 왜? 50km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만큼 가서 멈춰요. 그래서 30km 속도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제한은 우리가 뭘 중시할 거냐? 효율을 중시할 거냐? 차들이 빨리 가게 할 거냐? 사람의 생명을 중시할 거냐? 그래서 5030을 뒤늦게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원위치로 역행하고 있죠. 세계의 시장님들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브라질의 쿠리티바 시장을 3번 하시고 주지사를 2번, 20년간 이 지역 단체장으로 도시를 바꾼 분이에요.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 작년에 자꾸 하셨어요. 이분은 도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도시 수술이 아니라 심술로 해결했어요. 돈을 훨씬 덜 들여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방법은 첫째는 심술이고 두 번째는 공동책임 방정식, 세 번째는 창의적 디자인입니다. 이 브라질 꾸리티바 씨가 전 세계에 가장 먼저 보여준 멋진 해법이 바로 BRT입니다. BRT는 버스 레피드 트랜짓, 우리말로는 간선 급행 버스. 자이메 시장이 고민했던 건 대중교통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 대도시들은 지하철을 갖고 있었고 유럽의 대부분 도시들은 노면전차, 트램을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라질의 꾸리티바시는 그렇게 부자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하철보다 트램보다 돈이 훨씬 덜 들면서 성능은 전혀 딸리지 않는 그런 대중교통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2대, 3대 연결합니다. 굴절 버스. 그래서 버스의 용량을 키우고 버스가 막히지 않게 전용 차로를 만들고 그리고 요렇게 버스 정류장을 지하철 승강장처럼 만들어요. 원통형으로. 그래서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승강장에 들어가면서 요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 원통형 정류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땡볕으로부터 쾌적하게 보호받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은 5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요. 이런 BRT를 처음 시작한 게 72년, 3년 무렵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죠.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이런 지금 BRT를 갖고 있는 도시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버스를 타면서 카드를 찍잖아요. 제주도 BRT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해법이에요. 이런 해법들을 도입한 게 바로 꾸리티바예요. 왜 이런 해법을 도입했을까? 여러분, 대중교통은 건설 비용이 저마다 달라요. 지금 최근에 서울과 동탄 개통했다는 GTX는 굉장히 땅 깊이 건설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비용이 1km에 2천억 들어요. 10km 건설하면 얼마예요? 2조가 됩니다. 일반 지하철이 1km에 1,500억 들어요. 서울의 지하철, 도시철도가 다
이만큼 돈을 들여서 건설했어요. 서울의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이 지금 적자예요, 흑자예요? 거의 대부분 적자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서울 수도권은 지금 2천만 명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타는데도 적자라는 얘기는 나머지 도시들, 부산 지하철, 우리 광주 지하철, 대전 지하철은 절대 흑자를 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으로 돈이 덜 드는 게 트램입니다. 트램은 1km 건설하는데 50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브라질의 꾸리치바가 자이네 시장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BRT는 1km에 30억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하철 건설 안 해요. 그리고 트램보다도 BRT가 돈이 덜 드니까 대부분 BRT로. 아까 시장님이 물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거수 한번 할게요. 자, 지하철로 가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럼 트램으로 가자. 예, 몇 분 계시고. BRT로 가자. 예, 절대 다수가. 우리 시장님께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또 한 번 도시를 멋지게 바꾼 분이 콜롬비아 보고타 수도죠. 보고타의 시장을 2번 하셨던 엔리케 페날로서 아주 핸섬한 분이에요. 이분은 시장이 되고 나서 시민들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 목요일은 보고타시에 차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차를 자가용을 안 타는 날을 이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대중교통 개혁을 했죠. 트랜스 밀레니엄 BRT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타시가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게 바로 시클로비아. 이게 우리말로는 차 없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시내의 주요 도로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합니다. 반나절쯤 해요. 오전부터 이른 오후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는 차가 다녀요. 그런데 일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 차가 안 다녀요. 그 차가 안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아이들이 나와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바자회가 열리고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시민들의 운동량이 늘어나요. 이거를 점점 늘려서 지금 보고타시에서는 매주 일요일날 차 없는 거리를 110km 구간에서 해요. 그러니까 시내 대부분 도로에서 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이제 확대되는 거죠. 아까 영상 보셨죠? 이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가장 맨하탄의 가장 이 중심지에 원래는 이렇게 도로가 동서방향 차가 다니고 남북방향 차가 다니고 이렇게 브로드웨이도 차가 다녔어요. 여기가 이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도로를 폐쇄를 시키고 광장을 만든 게 바로 이 뉴욕 시장이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 시민들이 대부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광장을 만들고 나니까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광장이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겨울에 갑자기 막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수북이 쌓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장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부패로 나눠서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를 바꾸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뀝니다.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파리의 세느강변 도로, 일부 도로예요. 조르주 뽕피두라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2002년 여름에 파리 시장님은 이 조르주 뽕피두 고속도로를 한 달간 폐쇄시킵니다. 여름에. 그리고 이렇게 바꿔요. 해수욕장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파리에 사는 부자들은 다 뭐 산토리니 이런 뭐 나폴리 이렇게 휴가를 떠났는데 파리 시민들 가운데 멀리 휴가 가지 못한 분들은 이 센 강변에서 마치 바다에 온 것처럼 즐긴 거죠. 이 한 달 동안에 이용자가 200만 명이 이용을 한 거예요. 반응이 좋으니까 매년 여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영구 폐쇄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차가 안 가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제가 이 현장을 가봤어요. 퇴근 무렵에 평일. 여기를 도로를 폐쇄하니까 옆에 있는 도로가 엄청 막혀요. 그래서 파리에서 한 30년 산 가이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멀쩡한 도로를 폐쇄해가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데 파리 시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은 답이 별자리예요. 교수님, 파리 시민들은요, 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옳은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불편을 끼칠 때 대놓고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그거는 파리 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 역시 파리구나. 우리 광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서셔야 돼요. 그죠? 지금 파리 시장님이 안 이달고라고 하는 이 여성 시장님. 이분은 이 앞에 시장님이 13년 파리 시장을 할 때 내내 부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시장이 돼서 6년을 했고 2020년에 재선 선거에 출마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당선이 돼서 지금 또 몇 년을 더 하고 있죠. 이분이 재선에 출마할 때 내건 공약이에요. 파리를 위한 선언. 생태, 연대, 건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생각에서 어떤 공약을 내거든요. 첫째, 파리 시내 전역을 시속 30km로 지나겠다. 헐,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아니, 시내 전체가 다 30km야. 다 스쿨존이야. 그런데 이 파리는 요 파란색, 요 색깔, 이만큼을 이미 30km 속도 제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요만큼을 추가로 더 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승용차 타고 자가용 타고 파리 시내 나와도 돼요. 대신에 살살 기어다니세요.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고, 그리고 파리의 대부분의 도로변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이 노상 주차장의 거의 72%, 3분의 1을 폐쇄시키겠다. 뭘로 바꿔야죠? 주차장을 뭘로? 보도나 자전거 도로나 녹지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 느낌이 오시죠? 파리의 제일 유명한 도로 샹젤리제. 여기가 왕복 한 8차선 정도 되는 도로인데 각각 2차선 정도만 차도로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뭘로 바꾸겠다? 녹지와 보도로 바꾸겠다. 이게 샹젤리제 정원화 계획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리에 가장 지금 놀라고 있는 게 바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예요. 벨로라는 말은 불어로 자전거라는 뜻이고 폴리탄은 도시라는 뜻이고 자전거시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 파리 시내에 지하철이 이렇게 촘촘하게 다녀요. 지하철 노선도에. 이 땅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도로 지상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타고 싶으세요? 지하철 타요? 자전거 타요? 그러니까 땅속에 이미 지하철은 다니고 있지만 그 도로 지상에는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인데 총 이 도로 연장이 170km예요. 자전거 도로가. 이거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이에요. 자, 중요한 건 3,400억 들여서 170km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돈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면 몇 킬로? 2km. 트램을 건설하면 몇 킬로? 7km. 자전거 도로는 몇 킬로? 170km.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탄소 배출을 해요, 안 해요? 방구만 안 타네.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전기차보다도 자전거가 가장 친환경 이동 수단이에요. 그래서 파리는 이렇게 도로의 이 대중교통의 주역을 이제는 자전거 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15분 도시라는 거예요. 15분 도시. 들어보셨죠? 차로 15분 아닙니다. 15분 도시는 걷거나 또는 자전거로 15분 안에 도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예요. 출퇴근도 이 15분 안에 또는 뭐 쇼핑도 또는 아이들 학교, 통학교 또는 뭐 종교활동. 근데 우리 도시는 15분 도시가 안 돼요. 왜? 너무나 멀리 퍼져 있어서. 그죠? 직장하고 집이 머니까. 그래서 도시를 자꾸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은 지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가 이제 제발 신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도 그만 짓고. 오히려 비어있는 것을 좀 고쳐서 채웠으면 좋겠어요. 복닥복닥. 그게 진짜 좋은 도시죠. 그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15분 도시를 합니다.
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왜 일본의 중소도시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프랑스의 앙제라는 중소도시는 여전히 활력이 넘칠까? 그 이유를 쓴 책이에요. 이 저자들이 지적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시내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도시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간 대중교통이 아주 유럽 도시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대중교통망이 너무나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어 있죠. 제가 2021년에 연구년 때 한 달 살이를 하동, 목포, 그리고 전주, 강릉에서 한 달 살이를 했어요. 목포 한 달 살이 하면서 우리 전남 여러 지역들을 오고 갔어요. 한평에도 가고, 담양에도 가고. 근데 정말 우리 지역 간 대중교통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광주 시민들 광주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전남이 이렇게 지역 간의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연결되는 게 정말 필요하죠. 세계의 도시 가운데 또 화끈하게 도시를 바꾼 시장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이 미구엘 로레스 시장님. 이분은 99년 시장선거에 출마해요. 이분이 시장선거에 출마할 때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 99년 당시 스페인의 폰테베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6만 명인데 자동차가 거의 3만 대. 우리 광주도 지금 그렇죠. 거의 뭐 2인당 한 대꼴이죠. 그러니까 온 도시가 자동차 도시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소음과 공해, 오염. 그래서 이 미구엘 로레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이제는 우리 도시의 병을 고치겠다 해가지고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의 공약이 아주 깜놀입니다. 시내 30제곱킬로미터에 일체 차가 못 다니게 합니다. 헐. 30제곱킬로미터. 버스도 못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이 이거예요. 우리 도시 시민들의 이 주인, 이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는 노상 걸어다니는 분들이 1순위.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분이 2순위. 그 다음에 대중교통 타는 분이 3순위. 제일 꼬레비가 자랑 타는 사람인데 우리 도시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 내가 시장에 되면 바꾸고 산다. 이런 아주 그냥 거의 혁명적인 공약을 내걸고 시장 선거에 나와서 대합으로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바뀌어요. 시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차가, 그러니까 30제곱키로 바깥에까지는 차로 와요. 그리고 여기 주차하고 시내는 걷거나 자전거로 들어와요. 중심까지 오는데 자전거로 뭐 15분, 10분밖에 안 가요. 차 없는 곳에서 시민들이 살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도시는 아주 이제 유명한 도시가 되었죠. 일본의 도야마라고 하는 도시는 방문객들에게 하루 대중교통을 공짜로 탈 수 있는 티켓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 확률이 확 올라요. 독일은 재작년에 독일 국민들에게 9유로 티켓을 팔았어요. 9유로.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 요 표를 사면 독일 전역에 고속철도만 못 타요. 나머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한정 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15,000원 내고 우리 고속철도 빼고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다 타라고 여러분들 타요, 안 타요? 타겠죠, 그죠? 독일 국민의 60%가 이 표를 샀고 대중교통 이용이 확 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인장치를 한 거죠. 보너스를 준 거죠. 그리고 오늘 작년부터는 49유로 티켓으로 이제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 6만 원. 요것도 좋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토부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대중교통을 무한정 탈 수 있게. 시작할 때는 우리 독일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한 달 10,000원, 어른들은 30,000원으로 시작해서 이 대중교통 이용객이 확 늘어나면 뭐 한 30,000원, 50,0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저 발트 3국의 맨 위에 있는 에스토니아는 수도 탈린에서 대중교통 완전 무료 실험을 5년을 했고 지금은 전국에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용제를 한 아주 훌륭한 군이에요. 박우량군 군이. 그리고 지금은 이 버스가 공용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웬만한 섬여행이 다 가능해요. 게다가 1일권, 이 5,000원이에요. 편도는 3,000원이에요. 이 1일권을 돈 주고 사면 하루에 몇 번이고 신안 공용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경상북도 청송군은 작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버스 완전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송에 놀러 가시면 이 관광객도 무료예요. 우리 저 완도도 지금 최근에 시작했어요. 버스 완전 무료로. 자, 우리 광주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광주 송정역 KTX SRT 타고 내려서 저 원도심 광주역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하철 타면은 3, 40분 걸려요. 그죠? 택시도 그 정도 걸려요. 더 걸려, 막히면. 그런데 셔틀 기차를 타면 15분이면 가요. 송정역에서 극락역까지 뭐 한 7분, 여기서 광주역까지 8분. 그죠? 그런데 이 셔틀 기차가 작년까지 운행하다가 올해부터 중단됐어요. 그 이유는 너무 안 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 그 적자가 많았어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올해 제 수업을 듣는 우리 도시과학대학원의 양희창 학생이 제안한 아이디어예요. 이 광주선 기차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광주에 내려도 다음 목적지까지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챔피언스 필드에다 역을 하나 만들자. 여기는 맨날 야구 보러 오잖아요. 그죠? 외지에서도. 그래서 역을 새로 좀 만들고, 그리고 요런 데서 환승할 수 있게 좀 해주자. 환승을 편하게 해주자. 그래서 이제 우리 1호선 있고 2호선도 이제 계속 할 텐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하고 터미널도 좀 연결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래서 이 연결은 환승을 편하게 하는 BRT 같은 걸 연결해줘요. 왔다 갔다. 그래서 막히지 않게. 이렇게 하면 요 송정역과 광주역을 연결하는 요 광주선 철도가 어쩌면 광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들을 주변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거죠. 고속철도가 등장하면서 옛날 철도가 굉장히 지금 한산해졌어요. 그런데 코레일은 수익성이 없다고 자꾸 폐선시켜요. 그죠? 비둘기도 없어졌고 지금 이제 무궁화 생활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옛날 철도를 지역간 대중교통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좀 철도 르네상스를 해보자. 그리고 제발 졸리라고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 있어요. 이거 좀 다시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기차 타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 기차에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이 맛인데 그게 대부분 다 일부 관광열차만 남고 다 없어진 게 아쉽다. 자,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릴 거예요.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바꾸자. 첫째, 서울의 무교동이에요. 대개 가로수는 차도와 도도 경계에 심어요. 그런데 이 가로수는 도도 한가운데 있죠.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차도였어요. 그런데 차도를 줄이고 이만큼 도도를 넓힌 거예요. 이게 도로 다이어트예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의 따릉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종로에 요만큼 만들었어요. 요만한 폭으로 한쪽만. 제가 서울에 따릉이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경기권을 끊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따릉이 광인데, 저희 학교가 청량리역 가까이 있어요. 시립대가. 서울시청까지 회의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갈 때가 많아요. 택시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시간은 똑같아.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마다 불안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으니까. 차도를 탈 때는 불안하고 고도를 갈 때는 미안하고. 제발 좀이라고 서울시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자. 우리 광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자보 도시의 하나의 예를 제가 하동 한 달 살에 마치면서 군수님을 면담을 하고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하동에서 한 달 살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불편한 게 대중교통이었다. 구례구역에 내려서 전남 구례군에서 하동구까지 버스가 오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맨날 지인대로 나오라고 하니까 구례구역 구례터미널 피학을 악양 하동까지 좀 자가용보다 빠른 버스를 좀 운행하시다. 두 분이 협의해요. 그리고 화계나 악양은 여기만 빙글빙글 도는 미니버스를 운행하시고 요 미니버스 정류장마다 전기자전거를 좀 깔아주시라. 타랑깨 같은 공공자전거. 여기서 한 걸음 나간 게 지리산 BRT예요.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은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5개 시군이에요. 이 선은 이미 나 있는 도로예요. 이 도로 위에 BRT를 운행을 하자. 그럼 뭔 일이 벌어질까? 남원에서 하동까지 지금은 대중교통으로 못 가요. 그런데 이게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15분 이내 대차로 대중교통이 운행한다면 남원의 총괄이
하루를 마치고 BRT를 타고 화동에 와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제첩국에 소주 한 잔 빨아삐리 빨았고, 그리고 막차를 타고 집에 올 수 있고, 남원과 하동이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다.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 반대예요. 오히려 이런 작은 도시를 대중교통으로 연결해주는 소도시 연합이 훨씬 더 좋은 해법이다. 제가 전주 한 달 살이하면서 기가 막혔던 순간이, 굴산에 평일 오후에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시외버스도 없고 고속버스도 없어요. 평일날.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전북 BRT예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지금 도로는 다 나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이런 BRT를 운행을 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하나의 생활권이 된다. 지금은 전라북도에 진안에 와서 살면 진안만 갖고 진안이 고립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초청 연결해주면 진안을 선택하면 나머지 13개를 덤으로 갖는, 홈쇼핑 같네? 패키지 상품이 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이 좀 친절해질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서울의 지하철역 안내에 이름만 써 있어요. 시민들은 알지만 저게 몇 정거장 전인지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1전역, 2전역, 3전역 이렇게 해요. 지하철도 친절할 필요가 있다. 자, 도착하는 버스가 혼잡한지 널널한지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안내를 보면 아주 저는 그냥 깜깜해 죽겠어요. 이게 서울 서체, 남산체, 한강체예요. 근데 글자가 가늘어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잘 안 보여. 일본의 예를 들어보세요. 이 지하철에 안내 글씨는 굵은 글씨로 해요. 그리고 정보를 이런 걸 줍니다. 당신이 지금 7호차에 타고 있는데 내리면 에스컬레이터가 여기에 있네,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지하철에 친절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오사카의 주유 패스, 이거 기름 넣는 주유가 아니라 연휴이란 뜻이에요, 주유. 토, 일, 월 또는 공휴일은 하루권이 600엔이고 주중은 800엔이에요. 근데 주말과 이런 휴일날 더 싸게 해서 여러 군데 싸돌아다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도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에 두 가지 정리할 거예요. 첫째, 주말 처음 거리를 좀 하자. 어떻게 하느냐? 가장 반발이 적고 또 효과가 큰 곳부터 우리 시민단체들이 주도해서 상인들도 한마음이 돼서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주, 그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원가를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너무나 재미나게 놀더라. 가게는 매출이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발표해서 점점 늘려가자 하는 거죠. 자, 이 자원거리를 열심히 했던 것이 전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전에 충경로, 옛날 동서관통으로 차가 다니던 도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는 거예요. 그죠? 아스팔트 도로가 갑자기 음악회가 열리면 무대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냥 들어누워서 책을 읽는 도서관이 되고, 시민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식탁이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도시를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건의는 대자보 출퇴근 날을 좀 하자. 할 수 있으면 매주 한 번씩. 금요일에 저녁에 시작도 많은 날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광역시 공무원들부터, 아까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차로 오면 15분이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걸리는데 어쩌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그래도 해보세요. 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많이 걸리는지를 시장님이 몸으로 느끼셔야 해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부터 매주 금요일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그리고 이게 민간과 시민들도 참여하게 하고, 이게 바로 내가 기후위기에 탄소를 줄이고 우리 광주를 청정도시, 생태도시, 문화도시, 인권의 도시로 만드는데 내가 동참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나중에 계속 자랑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 어쩌려고 그러냐 싶어. 큰일 났네. 아직도 자동차의 중독에 빠져서 편하게 못 켜! 하고 큰 소리 당당하게 칠 수 있게.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시장, 아니달고 시장. 시장님이 이렇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시고 할 때, 그걸 자꾸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겁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1시간 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를 정말 좋은 도시로, 걷고 싶은 도시, 대자보 도시로 바꾸는 정말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실 시장님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시장님이 올바른 정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도 어마어마하게 떠들어대고 그거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이렇게 바꾸는 일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쩌면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자가용에 지금 젖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다수 시민들이 지지해주고 동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주를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선수가 되어주십시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이런 도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1번 대자보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1시 20분에 이곳을 떠나서 고향 전주로 고속버스를 타고 지금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한 7분 남았는데 한두 분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예. 달려라, 흔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교통이 무료화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버스 회사가 따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버스 요금 때문에 갈등도 많이 빚었었는데 에스토니아나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도입한 도시들에서는 어떻게 그런 회사들하고 무료화라는 중간중간 어떻게 그 협상을 해가지고 이끌어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부 버스 준공영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의 문제는 버스가 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 점점 안 타잖아요. 자가용 타니까. 그러니까 점점 수익이 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타는 데를 다 거쳐가 노선이 길어져. 그러니까 악순환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전부 그 버스 회사에 보조금 주는 게 지금 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공영제. 그 신안은 완전 공영제를 했고 서울이나 경기는 이제 준공영제. 준공영제는 뭐냐면 노선을 개편을 해요. 그래서 간선을 빨리 가게 하고 지선을 거기만 돌게 하고 그러면 버스 회사마다 수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준공영제고 신안군은 전부 이 군에서 이제 다 사들여서 기사님도 공무원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에스토니아가 5년 동안 수도 탈린에서 완전 대중교통 무료를 할 때 손해본 금액이 1,200억이에요.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1년 예산 중에. 그런데 대중교통 무료를 하니까 전일 인구가 10,000명이 늘었어요. 세금이 추가로 1,000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중교통 무료화에서 1,200억이 손해를 봤는데 세수가 1,000억이 늘었기 때문에 얼마 든 거예요? 200억이 든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우대하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대중교통은 수익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복지다. 특히 어르신들 나이 들면 운전하기 힘들어요. 일본은 지금 면허증 반납하면 돈도 주고 자꾸 이제 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그러려면 대중교통이 발달하면 상권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정책이고, 그리고 운전하기 어려운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 또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차가 없잖아요. 사회적 약자들도 이동의 제약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에스토니아는 성공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을 확대하는 거죠. 네. 또 한 분만 딱 더 받고 출발을 했어요. 혹시? 예. 네, 안녕하세요. 광주드림 정경 기자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계속 워크업을 시키라든지 막 그런 기획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을 쓸 때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권도 살고 여러 경제적인 효과도 산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기사를 쓰면 여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앞으로 많죠.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온갖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암제시 소개했는데 프랑스의 그 대중교통 천국 암제시도 트램 처음 건설할 때 상인들이 가로 위에 올라가서 반대 대모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트램이 들어오면 차도가 뜨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했다는 것을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다 이기적인데 우선 당장 나한테 불편하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한테 더 유리해졌구나, 이익이 됐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 반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고 우격다짐으로 갈 게 아니라 반대가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데부터 시작하자. 그걸 하니까, 차없는거리를 하니까. 매상이 올라가네? 그럼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그 매상이 올라가고 상인들도 다 좋다는 걸 알면 안 하던 것도 우리도 하고 싶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굉장히 그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시험을 백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름이 정석, 수학의 정석, 참 잘못한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풀었어요. 얼마나 잘못했어요.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죠. 어려운 문제 풀다가 검사해보니까 답이 틀렸네? 열이 확 받아가지고 백지. 고3 때 그것도. 그래가지고 아주 참 이 후회를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절대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자. 쉬운 것부터 하자. 그러니까 시민들이 쉽게 동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은 데서부터 하고 그걸 바탕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근데 행정이 지혜로워야 된다. 섬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또 초대해 주시면 눈썹 이만으로 달려갈 거라. 도시의 정석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